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동아시아 지정학적 상황이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 강국들 사이의 군사력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중국의 안보 전략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육군 중심에서 벗어나 해군력 확대와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데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확대 계획은 중국이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의지와 지역 내 위치를 확고히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도 안보 도전이 증가함에 따라 더 큰 이지스함 건설 계획을 추진하며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합동화력함 개발이라는 주목할 만한 조치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는 미국마저 포기했던 프로젝트로 한국의 군사 능력에서 큰 도약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지역 권력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최신 군사 경쟁 동향과 그 결과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국이 육군 전력을 줄이는 대신 해상력 강화에 주력하기로 하면서 안보 전략을 급선회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 예산평가센터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2031년까지 항공모함을 2척에서 5척, 전략 핵잠수함을 6척에서 10척으로 증가시킬 예정인데요. 실제로 중국은 항공모함의 경우 야오닝함과 산둥함을 운용 중이며 작년 6월엔 푸젠함을 진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 작년에 배수량 2만 티급의 초대형 이지스함 건조 계획을 발표하며 해상 방위력 강화에 한층 더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지스함은 해상전은 물론이고 핵과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격추, 지상 목표물 타격 등 육해공 전천 후 전투 능력을 갖춰 전황을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됩니다. 마이치니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2028년까지 이지스 구축함 2척을 새로 취역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 작년에 일본 재무성은 예산 5조 원을 정식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런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일본의 이지스 구축함 전력은 현재 8척에서 10척으로 증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이런 계획들을 무력화시킬 더 큰 한방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과거 미국마저 포기했던 이를 최근 한국이 우리 버전으로 설계하겠다고 나서면서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데요. 중국과 일본에는 없는 미친 화력을 자랑하는 함정이 조만간 한국에서 등장할 거라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해군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라고 불리는 합동화력함이 다름 아닌 한국에서 직접 설계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과거 미국도 포기했던 일을 한국에서 손떼기 시작하면서 이 소식을 들은 미국에서조차 크게 놀라며 상황을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우리 해군은 합동화력함 3척을 확보한다는 구상으로 해군은 올해 안에 개념 설계를 마무리해 함정의 규모와 형태, 미사일 탑재량 등 ROC 즉 작전 요구 성능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은 내년 국방중기계획에 합동화력함 기본 설계와 건조 사업을 올려 5년 안에 유의미한 결과를 낼 거라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이런 합동화력함에 함대지 탄도미사일이 가세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동북아 최강위 바다의 창과 방패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우리 해군은 이 같은 큰 그림을 갖고 최근 합동화력함용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전력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실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방사청은 제15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사업추진 기본 전략을 의결하고 2036년 전력화를 목표로 내년부터 6,100억 원을 투입하기로 사실 그동안 먼 바다에 떠있는 군함에서 내륙 깊숙한 지역을 타격하는 작전은 주로 순항미사일을 이용해서 이뤄졌던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순항미사일에 의한 공습은 정확도가 높아 민간인 피해가 거의 없는 정밀 타격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 해군의 이지스함이 적대국의 도발을 억제하는 전략자산으로 분류된 것도 내륙 지역의 표적을 무력화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존재가 결정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순항미사일의 한계가 두드러지면서 각국에서 다른 대안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해군 역시 새로운 접근법으로 해상력을 높이려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순항미사일의 경우 명중률이 높지만 파괴력이 부족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며 지표면 가까이 비행하는 특성 때문에 속도가 음속에 미치지 못하면서 적 방공망에 포착돼 요격될 확률도 높습니다. 더구나 최근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서
초고강도 콘크리트로 만든 벙커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지만 토마호크를 비롯한 기존의 순항미사일은 관통력이 높지 않아 벙커를 무력화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앞으로 국내에서 새로 개발될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순항미사일의 이런 단점들을 보완해줄 엄청난 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높은 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은 파괴력이 순항미사일보다 훨씬 강한 데다 요격 회피 기술을 전용하면 패트리엇이나 S-300지대 공미사일도 요격이 쉽지 않습니다. 해군에 따르면 한국이 만들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다누시와 개념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무 탄도미사일과 SLBM 개발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기술, 탑재 함정의 차이를 감안하면 위력은 더 우수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앞으로 개발될 합동화력함 역시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되면 우리 해군의 전략적 억제력은 천조국 미국이 기겁할 정도로 막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합동화력함은 함대지 미사일을 대량으로 탑재하고 다니는 함선으로 일명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로 함대지 미사일을 80발 이상 탑재해 적의 내륙 핵심 시설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며 개전 초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지상의 아군 주요 군사시설이 피해를 입을 것에 대비해 해상에서 반격을 준비하는 게 목적입니다. 합동화력함은 과거 1990년대에 미국이 취소했던 아스널십과 매우 유사한데 한국 버전은 100개 이상의 수직 발사대를 보유할 예정으로 배수량 약 6,000톤 규모에 달할 전망입니다. 즉 한 번에 미사일을 100개씩 퍼붓는 함정으로 미사일을 가득 싣고 다니면서 전시에 북한의 핵시설과 중요 시설들을 한 번에 타격해 모두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함대지 미사일을 대량으로 싣고 다니기 때문에 다른 함선에 비해 각종 방어와 탐지 능력이 취약하다는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현재 북한의 무기체계로는 지상의 미사일 기지보다 탐지가 어려운 만큼 우리에겐 아주 유용한 무기체계입니다. 실제로 합동화력함이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적이 이를 탐지하기 어려운 데다 이지스함과 같은 다른 호위함들과 함께 운용되기 때문에 방어력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이달 14일 우리 해군은 합동화력함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대우조선해양을 선정하며 사업의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향후 합동화력함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대우조선해양과 협상이 마무리되고 개념 설계가 진행되면 국방중 기계획으로 전환돼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합동화력함은 오는 2030년까지 23척이 건조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른바 미친 화력을 자랑하는 합동화력함이 한국에 등장할 것으로 보이면서 최근 일본과 중국에서도 앞으로 펼쳐질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크게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합동화력함이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을 억제하고 압도하는 데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항상 한국의 해군력 증강 상황을 엄청나게 예의주시하면서 일본을 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지 신경을 곤두세우곤 했습니다. 독도를 두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일본 입장에선 어쩌면 대한민국 해군의 공격력이 강화될까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과거 일본 언론들은 미사일을 대량 탑재한 통합화력함이 일본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려스럽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적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대지미사일을 탑재하는 합동화력함이 동북아 앞바다에 23척이나 돌아다닌다고 하니 일본과 중국에서 난리가 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다방면으로 해상력이 강화하고 있어 우리 해군을 바라보는 시선이 보다 더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달 10일엔 구형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는 울산급 배치 III 1번함인 최신의 전투함 충남함 진수식이 거행되는 등 대한민국 함정 건조 능력의 우수성을 드러냈습니다. 해군의 첫 3,600톤급 호위함인 충남함은 5인치 함포, 한국형 수직 발사체계,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 함대함 유도탄 등을 장착하고 있으며 전투체계를 비롯해 주요 탐지 장비와 무장이 모두 국산 장비로 탑재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두 번째 3,000T급 잠수함인 안무함도 900일에 가까운 인수평가를 마치고 해군에 인도됐는데요. 안무함은 앞으로 약 8개월간 전력화 과정을 거친 뒤 2024년 실전 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방사청이 1조 7,800억 원 규모의 소해함 사업 함정 기본 설계에 착수하기로 하는 등기뢰의 탐색과 처리가 모두 가능한 스마트 함정을 전력화한다는 계획을 드러냈는데요.
심지어 최근엔 미 해군의 군함 조달 사업의 수장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HJ중공업 등 국내 조선업체들을 방문해 군함 건조 능력을 확인할 정도로 우리 함정의 우수성이 정평이 나 있는데요. 이제 화력의 끝판왕인 함대지 함정까지 우리 기술로 개발된다면 해양주권 수호는 물론 국내 함정 건조 능력의 우수성을 전 세계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해 모든 배들의 동행을 막으면서 전 세계를 물류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었던 초거대 컨테이너선 에버기브노를 기억하시나요? 지난 2021년 3월 23일 컨테이너 선박 에버기브노는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돼 운하의 통행은 6일간 완전히 차단됐고 이집트는 운하가 막히면서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었다며 에버기브노의 선사인 에버그린에 1조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일으켰던 문제의 선박은 일본 선사 쇼에이 기센이 건조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일본 조선업의 명성에 치명타를 안겼는데요. 치명타를 입은 것은 대만 선사 에버그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에즈 운하 좌초 사고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중국의 고속도로에서 육지 길막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에버그린은 국제적인 길막, 민폐의 대명사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사고는 중국 난징의 한 고속도로에서 녹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EVERGREN 에버그린이라고 적힌 컨테이너 차량이 충돌 사고를 낸 게 시작이었습니다. 이 컨테이너 차량은 방향을 잃어버린 채 4개 차로를 가로지른 상태로 멈춰섰고 사고 지점 뒤로는 수십 대의 차량이 그대로 멈춘 상태로 기다리며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사고 차량은 해운사 에버그린의 하청을 받은 운송업체의 트럭이었는데요. 그리 특이하지 않은 교통사고였지만 수에즈 운하 길막 사건의 임팩트가 워낙 컸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화면이 중국 웨이보에 확산됐는데요. 에버그린이란 브랜드의 트럭은 다른 국가들의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공유되는 등 또다시 화제가 되며 길막의 대명사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비슷한 시기 에버그린은 자사의 컨테이너선이 대만에서도 사고에 엮이는 바람에 최악의 한 주를 보내게 됐는데요. 대만 언론에 따르면 수에즈 운하를 마비시킨 에버기본호와 동급인 에버젠틀에버젠터로가 타이베이 항구에 정박하는 과정에서 부두의 기중기와 부딪혔고 사고 여파로 컨테이너선의 굴뚝이 심한 손상을 입고 말았던 것입니다. 항구를 관할하는 대만 항모공사 TIPC 지룽지사 측은 전날 컨테이너를 싣는 작업을 완료한 기중기와 선박이 동시에 움직여 사고가 났다고 사고 경위를 밝혔습니다. 사실 중국 고속도로를 막은 것은 트럭 운전사의 잘못이지 에버그린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에버그린 하면 길막이라는 고정관념이 생길 정도로 수에즈 운하 사고가 에버그린의 이미지에 미친 악영향은 컸습니다. 하지만 에버그린사가 잘못한 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일본 조선사의 선박을 구입했다는 것인데요.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 대가를 치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2023년 2월 세계 최대 규모의 선사인 덴마크어 피 몰러 머스크는 에버기본의 소유주를 고소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사건의 피해 보상은 현재 진영인 것입니다. 머스크는 덴마크 해양상업고등법원에 2021년 수에즈 운하를 6일간 마비시킨 에버기본의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에버기본이 수에즈 운하를 마비시켜서 유럽과 아시아 간 주요 무역은 완전히 차단됐고 당시 머스크의 컨테이너선 50척도 움직이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 수백 척의 배들이 에버기본 뒤에 줄을 지어 후진했고 일부 배들은 희망봉 주변으로 우회해야만 했습니다. 이쯤 되면 에버그린사 입장에서는 일본 배 한 척 잘못 샀다가 영원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제로 대만 선사 에버그린은 좌초당한 대형 컨테이너선의 군안에 어려움을 겪자 공동의 손지혜율 선언했습니다. 너무 억울한 나머지 일본 조선소에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하자는 선언을 한 겁니다. 공동해소는 해난 사고를 당한 선박과 화물이 공동으로 피해 금액을 분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후에도 에버그린의 시련은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1년 전 에버그린의 12,000TEU급 컨테이너선 에버포워드는 미국 동부 지역 불티모어항 시거트 머린 터미널을 출발한 뒤 같은 날 저녁 체서피크만 해상에서 좌초했습니다. 사고가 난 해역의 수심은 8m에 불과했는데요. 이 정도 수심에서 어떠한 이유로 좌초됐는지 의문입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이번 사고로 선체 손상이나 선원과 화물 피해는 없다고 확인했고
기를 유출이나 해양 오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박 인양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에버그린은 미국 해양군안 회사 돈 존 스미트를 기용했고 해양군안 회사는 배 주변을 준설한 뒤 밀물 시간을 기다려 이틀간 배를 진흙바닥에서 건져내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음 만조 시기까지 기다려야 했고 세 번째 시도 끝에 좌초된 지 한 달 만에야 겨우겨우 구조됐는데요. 세 번째 시도에서는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 선박에 실려있던 5여여 개의 컨테이너 중 500개를 내리고 주변 해저를 13.1m까지 준설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계속 문제를 일으키자 대만 선사 에버그린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1년 전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된 에버기본호처럼 에버포워드에 대해서도 공동의 손지해이을 선언했습니다. 앞서 에버그린은 자사의 배가 수에즈 운하 차단으로 막대한 물류 피해가 발생하자 선주사인 일본 쇼에이 기센에게 공동의 손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조선사에 질려버린 대만 해운사 에버그린은 이제 일본을 완전히 손절하고 한국의 초대형 일감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기존의 상당수의 발주 물량을 일본에 맡겼던 에버그린은 이제 대부분의 물량을 한국에 넘기며 일본과 중국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세계 6위 컨테이너 선사 대만 에버그린으로부터 일감을 대거 따냈습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에버그린으로부터 16,000T 유급 컨테이너선 24척의 건조일감 대부분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액으로 보자면 4조 원 규모로 단일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아시아 지역 선주사로부터 16,000T 유급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선가는 척당 1억 7,500만 달러, 한화로 약 2,300억 원 수준으로 4조 원 규모입니다. 신조선은 메탄올 이중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으로 2026년과 2027년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목할 점은 대만 에버그린이 기존에는 일본에게 대부분의 물량을 맡겼었고 저렴하게 주문할 선박은 중국에게 맡겼었는데 이제는 가장 우선순위로 한국에 맡긴다는 점입니다. 에버그린은 올 초 16,000T 유급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입찰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을 비롯해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에 입찰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일본 니혼조선소와 대만국제조선공사 CSBC, 중국 다렌조선 DSIC, 강남조선소, 후동중화조선, 양쯔장조선도 참여했습니다. 이후 삼성중공업과 일본 니혼조선소가 최종 후보로 압축됐습니다. 어쨌든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니 중국이 아무리 단가를 낮춰도 중국에는 물량을 절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결국 최대 물량을 삼성중공업이 따내면서 주인공이 됐는데요. 이번 수주 덕분에 중국과 일본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삼성중공업 대거 수주 배경에는 과거 에버그린으로부터의 수주 이력이 바탕이 됐습니다. 수에즈 운하 사태 이후로 일본 조선소의 발주 물량을 점점 줄이던 에버그린은 지난 2019년에 삼성중공업에 23,000T 유급 컨테이너선 6척을 발주했습니다. 당시 척당 1,831억 원 수준으로 총 수주가는 1조 1,000억 원에 달하며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어 2021년에는 동사로부터 15,000T 유급 컨테이너선 20척 건조 주문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한국의 독주 체제에 쐐기를 찍었습니다. 대만 에버그린도 모든 물량을 삼성에 맡기고 싶었지만 이번에 발주한 물량이 단일 조선소가 수주하기에는 너무 많은 물량이라 어쩔 수 없이 일부 물량을 일본의 니혼 시베드에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또다시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크게 걱정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이제 이번에 발주 물량의 대부분을 한국의 삼성중공업이 가져오면서 향후 추가 수주도 기대됩니다. 에버그린과 양민해운이 1,503,000T 유급 메탄올 이중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최대 20척 발주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근 미국도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의 선박 건조를 주문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만큼 한국의 선박 건조 기술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미국 내에서 한국 조선 산업기술력에 대한 평가는 매우 좋습니다. 실제로 미 해군의 선박을 담당하는 총사령관이 몇 달 전 한국을 방문해 조선소들을 둘러보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국내 조선업계가 전 세계의 기술력을 뽐내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대거 수주하며 고부가 가치 친환경 수주 선박에서도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은 전 세계 주요 선사들이 주목하는 대체 연료 선박입니다.
19일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지금껏 발주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은 총 109척으로 이 가운데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한 선박은 절반을 넘는 61척 56%에 이릅니다. 가장 많은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수주한 곳은 43척의 수주 성과를 올린 HD한국 조선해양입니다. 세계 최대 해운사인 머스크가 HD한국 조선해양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대거 발주한 덕분입니다. 머스크는 2021년 6월 현대미포조선에 발주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최근 인도받았습니다. 나머지 선박도 2025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대만 에버그린과 1만 6천 T 이유급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16척을 따내는 초대형 계약으로 한국 조선사의 독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수주 계약 체결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에서 국내 조선사들은 중국을 앞질렀습니다. 현재 중국 조선사들이 수주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은 48척입니다. 당초 대만 선사 에버그린은 중국 조선소도 후보군에 올렸지만 정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한국과 대부분의 물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조선업계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이 주목받는 이유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IPC에서 기존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대비 2008년의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대형 해운사를 중심으로 친환경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선박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메탄올입니다. 현재 친환경 선박 현황을 보면 LNG가 가장 많지만 그린 메탄올의 경우 LNG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어 미래 선박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 메탄올은 신재생 에너지원 풍력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수전의 청정수소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육해상 여러 산업군의 배출가스로부터 포집된 이산화탄소와 합성해 만듭니다. 배출한 탄소를 그대로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탄소 제로 실현이 가능합니다. 머스크도 기존 산업용 메탄올이 아니라 그린 메탄올을 선박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린 메탄올은 황산화물 100%, 질소산화물 80% 등 탄소 저감 효과가 최대 95%에 달하는 친환경 선박 연료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메탄올은 LNG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고 바다에 유출되더라도 물에 빠르게 녹아 해양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며 국제사회의 강화된 해상 환경 규제로 글로벌 선사를 사이에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수요가 높은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세계 조선업 역시 초격차 기술력의 전장이 되고 있습니다. 수주 실적에서는 한국이 여전히 세계 1위지만 중국의 맹추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기술력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우위를 보였지만 중국이 많이 따라왔고 더욱이 미국, 독일 등 전통의 강자들도 디지털로 재무장해 다시 패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친환경 LNG선, 미래형 선박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 컨테이너선이 한번 좌초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 피해 규모를 따져보면 차라리 만들 때부터 제값을 주고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치열한 경쟁에서 중국, 일본이 건조한 선박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면 최고 수준의 품질을 원하는 업체들은 결국 한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국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을 엄청난 중대 결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이 한국의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도발을 걸어왔죠. 중국 대사가 중국이 패배한다에 베팅하는 순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선 넘는 발언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극도로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중국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엄청난 한방을 발표뿐만 아니라 즉각 시행해버리자 중국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한국의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에 시진핑이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외신들은 한국이 대반전을 만들어 초대박이 난 상황이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반전이 만들어졌길래 이렇게까지 난리가 난 것인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소식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가지고 완전히 놀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한국을 향해 미국에 반하는 베팅은 좋지 않다라며 강하게 압박했고 중국도 주한 중국 대사를 통해 한국이 중국에 반하는 베팅을 하는 순간 중국의 대규모 보복으로 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라 겁박했습니다. 싱 대사는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데 베팅을 하고 있다면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표현을 따라 한 듯한 싱 대사의 발언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한국의 탈중국화 호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싱 중국 대사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편에 서줄 것이라 생각하고 직접 찾아갔지만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무례한 발언을 들은 뒤 곧장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들은 마땅치도 않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중국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협력하면서도 이러한 중국의 잘못된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강력한 반격에 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수억 명에 달하는 중국 네티즌들은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한국을 잘못 건드렸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국제적으로 대망신만 당했다며 중국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고 중국 정부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비난이 급격히 악화되자 시진핑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통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한 중국이 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서비스인 에어드롭의 드라프와 블루투스 실명제 도입에 나섰습니다. 중국을 욕하고 한국을 칭찬하는 중국인들을 잡아내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규정은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의 신원정보 등록을 의무화했으며 불법 정보를 게시, 전송하거나 분량 정보의 생산, 복제, 배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규정한 불법 정보나 불량 정보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즉 중국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두 삭제해버리고 반복적으로 한국 또는 미국을 찬양하고 중국을 깎아내리거나 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SNS와 인터넷 플랫폼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중국에 관련 자료와 데이터를 모두 제공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즉 중국이 14억 중국인들의 사상 검열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고 특히 한국과 미국의 호의적인 생각을 가진 중국인들을 모두 색출하여 처벌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데요. 작년 10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면임을 확정한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상하이에서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이폰의 에어드롭을 이용해 시 주석을 반대하는 이미지를 유포한 바 있습니다. 한 달 뒤인 작년 11월 애플은 에어드롭 기능의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정보를 배포하는 서비스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했습니다. 주변의 부특정 다수에게 파일을 보내려는 이용자는 10분 동안만 파일 전송이 가능하고 10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그 파일을 받을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중국 당국의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한국과 미국에 대해 호의적인 발언을 한 중국인들을 모두 색출해내기 위해 대대적인 검열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지용 계명대 교수는 우리나라 사이버 공간은 이미 중공에 잠식당한 상태다. 중공은 인터넷 카페, 그 중에서도 특히 맘카페 운영에 대대적으로 개입하고 있는데 많을 때는 4천만 명, 보통 때는 3천만 명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댓글 작업에 동원한다. 이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만 1,500만 명 정도라며 이렇게 대규모로 투입되다 보니 온갖 가짜뉴스와 가짜정보가 판치고 우리가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도 모자라 이제는 한국에까지 이렇게 댓글 부대를 동원해 한국에서 가짜뉴스를 대대적으로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갑자기 아이폰의 에어드롭까지 금지하며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검열을 시작하자 글로벌 최고의 기업들이 중국을 한방에 손젓해버리더니 한국에 모두 옮겨버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올 들어 5월까지 외국인직 접투자 FDI 신고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0% 급증해 역대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대대적인 보복과 사상 검열을 시작한 직후에 발생한 일이라 외신들은 기사 제목을 한국을 잘못 건드린 중국이 한국을 건드린 최후 등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신고된 FDI 투자액은 107억 3천만 달러 약 13조 9,600억 원로 15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말도 안 되는 사상 검열로 기업들이 사실상 중국에서 사업을 할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자 중국을 탈출해 다른 나라로 옮기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은 2차 전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관련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부터 충남 아산시에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영국의 반도체 공정용 진공 펌프 생산 기업 에드워드 측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우수한 제조업 중심 인프라와 인력을 갖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한국을 공급기지로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FDI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기업들의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차이나 플러스 원은 글로벌 컨설팅 기업 커니의 2021년 보고서에 등장하는 용어로 중국 진출 기업들이 대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른 아시아 국가에 추가로 생산 기지를 두는 걸 말합니다. 당초 글로벌 기업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 당시 중국이 국경을 봉쇄한 채로 코로나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이런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첨단 산업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가 강화되면서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중국 이외의 시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탈중국을 꾀하면서도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완전히 포기하기 힘든 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김태영 KOTRA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는 미국의 대중 견제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제조기술을 가진 한국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차이나 플러스 원수혜국으로 부상하는 건 중국 시장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첨단 산업에서 우수한 인프라를 갖췄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울산에 수소 충전소를 세운 미국의 산업용 가스 생산 기업 에어프로덕츠 측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 있는 핵심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데다 높은 위기 대응 능력을 갖고 있어 투자처로서 매력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19 확산 당시 문재인 정부가 글로벌 위기 국면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점도 신뢰를 높이는 요인입니다. 반도체 공정용 진공 펌프를 생산하는 영국 기업 에드워드 관계자는 지난 3년간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닥쳤음에도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유연하게 대응해 한국을 세계 최고의 투자처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을 향한 한국의 반격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 리튬 광산과 히토류를 싹쓸이해 전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막대한 돈과 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이 히토류와 리튬 광산을 장악하지 못하는 순간 중국은 망해버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유명한 몽골과 손을 잡고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친한 국가로 매우 유명한 몽골이 세계 최고의 채굴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몽골에 있는 모든 광산을 전부 개발해달라는 것입니다. 몽골에는 2차 전지의 핵심 재료인 리튬뿐 아니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할 때마다 무기로 꺼내들고 있는 히토류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단숨에 초대박이 난 것이죠. 실제로 얼마 전 배터리 아저씨가 일했던 금양이 몽골법인 주식 523억 원어치 취득하여 지분율 40%를 획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취득 목적을 기존 광물 개발 및 리튬 탐사 개발이라고 밝혔죠. 미국 정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 등을 견제하기 위한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며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테슬라였습니다. 보조금 지급을 위한 세부 규칙이 알려지자 테슬라는 중국 배터리 업체 CATL과 손잡고 교묘하게 우회해 보조금을 챙겨버렸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RWD는 배터리는 북미에서 생산 및 조립된 부품을 50% 이상 써야 한다는 조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하고 가공한 배터리 광물을 40% 이상 써야 한다는 요건을 채워 최대 7,500달러의 절반인 3,750달러 지급 대상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기업인 CATL의 리튬 인산철, 즉 LFP 배터리를 넣은 테슬라의 모델 3가 미국의 보조금을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배터리에 쓰이는 주요 광물을 테슬라가 조달한 뒤 이것을 CATL 측에 공급해 중국산 광물 사용을 피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잡겠다고 내놓은 IRA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보조금의 절반을 챙긴 테슬라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IRA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재미를 본 중국 CATL은 포드와도 손을 잡고 미국에 공장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IRA의 추진 의도 자체가 무색해지자 미국 의회까지 나서 문제를 보완하려 했지만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광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전기차 회사들이 중국산 광물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중국의 우회 전략을 알고서도 봉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미국이 추진 중인 IRA의 민낯이 드러났는데 황당하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들은 모두 미국 차들 뿐이었습니다. IRA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세부 모델은 캐딜락과 쉐보레, 크라이슬러, 포드, 지프, 링컨, 테슬라 등 16개 차종이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39개 모델이 보조금을 받았지만 한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등 7개 브랜드는 빠졌습니다. 결국 미국이 만든 IRA는 동맹국들에게 피해를 주고 중국은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동안 현대차와 기아 전기차 모델 중 유일하게 보조금을 받던 모델은 미국 엘라베마 공장에서 조립되는 현대차 GV70이었는데 이번에는 지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GV70에 들어가는 SK온의 배터리 셀이 중국에서 제조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최종 생산지는 미국인데도 중국산 딱지가 붙어 이번 보조금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 주요 언론들조차 바이든이 내놓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비판적 논조를 이어가며 한국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LA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테슬라에 필적하는 전기차 경쟁력을 갖췄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IRA로 불의의 일격을 당했다. 미 행정부가 현대차에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LA타임스는 작년 13분기 아이오니고와 기아 EV6 판매량이 전기차 시장에서 2위권 경쟁자였던 포드의 머스탱 마하이를 추월했다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현대차가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향해 전진했다고 호평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전기차들을 테슬라의 주요 경쟁자로 같은 반열에 놓고 비교한 겁니다. 그러면서 LA타임스는 IRA가 미국에서 EV를 만들고 판매하는 포드, GM, 테슬라와 같은 경쟁사들의 세금 혜택을 주지만 이 법은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 시민을 고용하는 회사들에게 불이익과 모욕을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치권에서 초차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실패했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하원은 IRA 전기차 보조금의 허점을 이용해 중국으로 돈이 흘러들고 있다며 포드와 CATL의 배터리 공장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트로이의 목마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은 IRA 보조금이 CATL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하지만 과연 이 법안이 어느 세월에 통과되어서 IRA법의 잘못된 점을 고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IRA가 한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의 경쟁력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쟁 모델도 보조금 지급을 못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쟁 모델인 테슬라 모델 X, BMW X5도 보조금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전기차들은 지금도 이들보다 30%나 저렴하기 때문에 여전히 가격 경쟁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현대가 미국에 짓는 새 공장이 완공되고 EV9이 미국에서 생산돼 $3,750의 보조금을 받는다면 그때는 한국 전기차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현대와 기아는 보조금을 못 받게 됐다고 해서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IRA의 예외 규정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리스나 렌트와 같은 상업용 차량 판매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지켜가면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GV70의 배터리를 현재 중국산에서 북미산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을 빠르게 찾는 것 하나는 세계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한국의 저력은 IRA라는 복병을 오히려 우리에게 호재로 만들고 있는 데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조금을 계속 받게 된 미국산 전기차 모델 대부분이 K배터리, 즉 한국산 배터리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IRA의 수의 전기차 22종 가운데 절반인 11종 안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가 장착돼 있습니다. 나머지 4개 차종 역시 2개는 삼성 SDI, 2개 차종엔 SK온의 배터리가 탑재돼 있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하면 보조금 대상인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브랜드의 전기차 17종에 모두 한국산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미국 브랜드의 전기차는 한국 배터리가 없으면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IRA의 최대 수혜는 오히려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미국으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받는 전기차종의 절반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경쟁력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LG에너지솔루션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쓰는 8종의 전기차들은 보조금 7,500달러 전액을 받게 됩니다. IRA가 요구하는 전기차 배터리의 광물 부품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압도적인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 SDI 헝가리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가 장착되는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와 랭글러, 포드 이스케이프, 링컨 코세어 등 4종은 보조금 3,750달러가 책정됐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을 비롯해 북미 등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빠르게 구축한 덕분에 이처럼 IRA의 수혜를 보게 된 것인데요. 한국산 전기차들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긴 하지만 그래도 다각도로 난관을 헤쳐나가고 있는가 하면 앞으로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러브콜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최소 3년치 먹거리를 확보해둔 한국 배터리사들은 미국 인플레이션법이라는 복병을 만나서도 조용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보조금을 위해 미국에 공장을 짓더라도 최소 6, 7년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동무대가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최근 열린 상하이 모터쇼에서 혁신적인 신기술을 공개하며 중국 전기차 산업의 몰락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보시는 것은 삼성 SDI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 모터쇼에서 선보인 6세대 각형 배터리입니다. 삼성 SDI는 전기차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고에너지 밀도와 금속 충전 기술을 적용한 6세대 각형 배터리를 소개해 바이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6세대 각형 배터리는 양극재의 니켈 비중을 91%로 높이고 음극재의 실리콘 소재를 적용해 기존 5세대 각형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를 10% 이상 향상시킨 제품입니다. 이 배터리는 특히 제조 공법 개선으로 10분 만에 80% 이상 충전이 가능한 급속 충전 기술을 탑재해 오는 2024년이면 양산될 예정입니다. 삼성 SDI는 이번 모터쇼에서 기존 원통형 배터리 대비 크기를 키우고 성능을 극대화한 배터리 신규 플랫폼을 선보이며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를 선도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미국이 이상한 법을 만들고 중국이 싸구려 배터리로 열심히 쫓아와도 전기차 시장의 절대 강자는 한국이라는 사실은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